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비트코인이 최근에 9천만 원대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9천만 원이 살짝 넘는 수준이죠. 그러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역사상 가장 많아졌습니다. 정확히는 1083만 개가 손실 중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쯤 되면 다들 무서워가지고 팔고 도망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흔히 큰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은커녕 오히려 더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무서워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침착하게 더 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같이 풀어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뭘 보고 있길래 모두가 겁을 먹은 이 순간 오히려 더 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 이거부터 정확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손해를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말부터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은 누가 비트코인을 100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가격이 90만 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10만 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매수한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은 비트코인을 손해보는 비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비트코인이 무려 1083만 개에 육박한다라고 해요. 지금 시장에 풀린 비트코인이 전부 합쳐가지고 대략 2000만 개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이 넘게 지금 손해보고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눈에 띄는 게 있죠. 이 숫자가 과거에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때보다도 더 많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솔직히 도망치고 싶은 게 당연한데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매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고 아주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장기 보유자라고 불러요. 보통 비트코인을 5달 넘게 안 팔고 들고 있으면 여기에 보통 들어갑니다. 이 장기 보유자들이 지금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1400만 개인데 이것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 중에서도 3분의 1 넘게가 지금 손해 상태라는 거고 본인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상식대로라면 손해를 보면 무서워서 팔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안 파는 이 사람들 도대체 뭘 믿고 버티는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뉴스들 하나씩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바로 같은 날에 미국에서 나온 물가 소식인데요. 물가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미국의 이 물가가 1년 전보다 4.1% 상승했었다고 나왔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기름값 때문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란을 둘러싼 전쟁 분위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고 그게 지금 물가를 위로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바로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나섭니다. 이 중앙은행을 연준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 연준이 물가를 잡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죠. 금리를 올린다는 게 왜 중요하냐?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 그냥 돈을 넣어둬도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굳이 위험한 곳에 돈을 넣을 이유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에서 시장의 돈들이 빠져나간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튀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커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커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따로따로 노는 두 가지 뉴스처럼 보였죠. 근데 사실은 한 개로 이어진 이야기였던 거고. 이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큰 손들은 왜 안 팔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무서운 숫자 손해보는 비트코인 1000만 개요. 이 숫자가 과거 언제 나왔는지 찾아봤더니 놀라운 게 보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손해는 과거에 3번 정도 나왔어요.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번이 전부 어떤 시점이었을까요? 바로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타이밍이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알고 보면 다시 상승하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그때마다 중장기 보유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안 팔고 오히려 더 매수했다는 사실들. 그러니까 지금 큰 손들이 하는 행동들 자체가 이 과거의 바닥에서 했던 행동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워 보이는 이 숫자가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바닥 신호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지금이 바닥이고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걸 지금이 무조건 바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과거랑 딱 하나가 다르죠. 지난 2019년, 2022년 그리고 2020년까지도 그 바닥들을 다시 떠올려보면요. 그 당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바닥 찍고 다시 상승할 만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죠. 지금 미국의 연준은요, 금리를 인하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금리를 상승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 신호 두 개가 동시에 켜져 있다는 거고,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바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큰 경제 환경은 아직까지 위험하다,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후에 지금 비트코인을 끌어내는 힘은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큰 경제 환경의 압박감은 당분간은 더 세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진짜 분기점은 다가오는 9월달입니다. 연준이 9월달에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고, 만약에 연준 측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거나 올리는 걸 멈추겠다는 신호를 주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또 큰 손들이 보고 있던 바닥 신호가 비로소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역대 최대로 손해 구간에 빠졌는데 이 숫자가 과거에 늘 바닥에서 나왔던 신호입니다. 다만 이번에 연준이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조이는 쪽이기 때문에 그 바닥 신호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진짜 승부처는 연준이 움직이는 9월 달에 갈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만약에 9월 달 연준이 정말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손해를 보면서도 꿈쩍 않던 그 큰 손들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스쳐 지나간 이 수십 퍼센트 수익들은 결국에 매도를 못하면 의미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매도를 안 하다 보면요, 결국에 좋은 매도 기회를 놓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5%가 됐든 10%가 됐든 수익 실현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도에 대한 습관들이 생각보다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요, 이 조그만 수익들이라도 익절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야지 나중에 리플이 반등이 나와도 현실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중 조절하면서 적당한 단기 고점에 대해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들, 매도하고 나서 더 올라도 메인 비중이 있으니까 차라리 일부라도 수익 실현에 대한 재미들을 키우고 익절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XRP 가격이 빠르게 떨어졌는데요. 한때 우리 돈 9천만 원 부분까지 밀렸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리플 XRP 가격까지도 같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하락은요, 곧 리플 XRP의 동반 하락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내내 사람들이 지키려고 애쓰던 중요한 가격선들이 지금 깨져나가고 있다는 건데, 사상 최고치랑 비교해봤을 때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스트래티지의 주식이요, 비트코인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리플 XRP의 동반 폭락들 같은 경우는 스트래티지발 폭락 사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서 스트래티지를 상대로 미국 법무법인에서는요, 집단 소송까지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연이은 겹 악재로 인해 가지고 스트래티지 주가는 계속해서 폭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마이클 세일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 미국의 법무법인이 이 회사를 향해서 칼을 빼드는 건지, 오늘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가 어디서 켜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 이번 하락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번 단 1시간 만에 7천억 원 정도 규모의 선물 포지션 자리가 강제로 청산됐고요. 빌려가지고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 가격이 하락하면서 버티지 못하고 강제로 청산당했다는 뜻입니다. 한 명이 정리되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정리됩니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연쇄 청산 사태가 무너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시장에 공포가 깔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 근데 이 공포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이었는데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걸로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 주식이 지금 우리 돈으로 1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보여요.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은 약 40%에서 5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근데 같은 기간 이 회사 주식은 70%가 넘게 빠졌습니다. 비트코인보다 거의 2배가량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따라서 내려간 거라면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 정답을 아시려면 사람들이 이 주식을 왜 샀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보다도 더욱더 비싼 값을 주고 이 주식을 샀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회사가 지금 빌린 돈으로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들였기 때문인 거고, 빌린 돈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상승할 때는 수익이 더 커지고 하락할 때는 손실도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르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웃돈을 얹어서라도 이 주식을 사려고 했었고, 근데 비트코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웃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또 그 결과로서 이 주식은요, 지금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깊게 떨어졌다는 거고, 지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값어치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와 버렸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떨어진 가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더 하락할 거다, 적극적으로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여기서 어려운 개념 하나만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이 주식이나 코인에는요,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돈을 버는 거래 방식이 하나 있죠. 흔히 하락에 거는 숏배팅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숏배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한 대표 상품에서는요, 하락에 거는 거래량이 평소에 약 2배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은 더 하락한다 쪽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그 회사 주식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날 거래를 보면 이 회사 주식이 떨어진다 쪽에 건 돈이 오른다 쪽에 건 돈의 2배에 달했고요. 그러니까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 주식의 추가 하락에다가 돈을 걸고 있었다는 거고, 심지어 시장에서는 이 회사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펀드까지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시장이 헷갈려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한쪽으로 분명한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은 더 내려간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도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하게 가격이 떨어져서만은 아닙니다. 이 회사의 구조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인 건데,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값에 사들였고,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 값보다도 아래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산 가격보다도 지금 가격이 더 낮은 상황인데, 이 공개된 추정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 회사가 10조 원이 넘는 평가 손실을 안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산 기준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액수는 단정하기 어렵겠지만요, 회사가 매수한 가격보다 비트코인이 더 저렴해졌다는 사실들, 여기까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미국 법무법인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로젠 법무법인이라는 것이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집단 소송이라는 것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회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죠. 이 법무법인이 내세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부를 만한 정보를 알린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게, 이건 어디까지나 소송을 준비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 회사가 잘못됐다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죠.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 회사 주식이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의 추가 하락에다가 돈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이 회사가 한 말과 실제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을 했고요. 이 네 가지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들, 빌린 힘으로 빠르게 커진 구조가 비트코인이 내려가는 순간 한꺼번에 시험대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은 있습니다. 빌린 힘으로 커진 구조는 오를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하락할 때는 원래 자산보다도 훨씬 더 깊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볼 때는 비트코인 가격 하나만 봐서는 안 되겠죠. 그 안에 숨어있는 빌린 힘의 크기를 함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요, 이 압박 자체가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총 2가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오히려 일부 거래자들은 지금보다 더 낮은 8천만 원 부근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이 더 흔들리면요, 이 회사는 그것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락에 거는 돈이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숏배팅, 하락 쪽에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투자자들은 이 주식이 더 하락한다 쪽에 돈을 걸었고, 미국의 한 법무법인은 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빌린 힘으로 커진 구조들이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약한 곳부터 금이 가고 있다는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빌린 힘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가 이 회사 하나가 아니라면요,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회사들은 지금 정말 안전한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만으로도 충분하게 시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선물 매매, 해외 거래소,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큰 손실들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살아남는 것입니다. 시장도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 청산,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비중 조절하고 원칙 매매 활용하고 건강한 습관들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한 사람 때문인데요.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모으는 남자, 그리고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주식이 떨어지는 걸 본 사람들이 한 단어를 떠올렸죠. 바로 2년 전에 있었던 테라 루나 사태. 그 당시 엄청난 폭락들, 단 불과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됐던 그 코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안겼던 그 사건이요. 그래서 진짜 지금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게 정말 제2의 루나 사태로 번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될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주식이 무너지던 바로 그 주에 리플 XRP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뭔지 보기 전에 먼저 무너지고 있는 그 주식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주식의 이름은 STRC고요.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그 뜻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발행한 특별한 주식이에요. 원래 한 주에 약 15만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도록 설계가 됐는데, 근데 지금은 11만 7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설계가 된 가격보다도 25%가 빠진 건데요. 숫자만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거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겁을 먹은 진짜 이유는요, 이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 주식은 가지고만 있으면요, 1년에 11.5%씩 돈을 얹어줍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죠. 근데 2년 전 테라 루나 사태 때도 비슷했어요. 그 당시 무너진 그 시스템도요, 높은 이자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라는 거고, 바로 이 높은 이자라는 공통점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또다시 그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제2의 테라 루나 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걱정이겠죠. 근데 정말로 똑같은 일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갈라집니다. 이 사태를 들여다본 곳이 있는데, 온체인 분석 회사 아캄입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는 회사고, 지금 아캄 측에서는요, 이게 다음 루나 테라 사태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마이클 세일러한테 배당을 줄 돈이 2조 원 정도가 있지만 이 주식을 끝까지 살려둘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캄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테라 루나 사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심해라,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왜 테라 루나 사태가 아니라는 걸까요? 이번 증권사의 분석을 살펴봤는데 그 이유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테라 루나 사태 때 무너진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가격을 맞추던 코인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서 받쳐주는 진짜 자산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제로로 가치가 수렴하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STRC라는 주식은 다르죠. 그 뒤에 비트코인이라는 실제 자산이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권사는 이렇게 봤습니다. 정해진 가격이 깨진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이자율이 바뀌게 되면서 가격이 다시 매겨진 것뿐이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가격표가 다시 붙은 것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숫자가 있습니다. 아까 세일러한테 배당을 줄 돈이 2조 원이 있다라고 했었죠. 넉넉해 보입니다. 근데 이 주식에 1년 동안 줘야 되는 배당이 1조 8천억 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2조 원, 1년에 나가는 돈은 1조 8천억 원. 생각보다 여유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이래가지고 아캄이 살려둘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주식이 15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요, 단순하게 주가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사모으던 그 방식 자체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스트래티지는요, 그동안 이렇게 돈을 굴려왔었습니다. 이 주식이 15만원 위에 있을 때 새로운 주식을 찍어서 팔고, 그렇게 들어온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또 찍어서 또 매수합니다. 이걸 계속 무한반복해왔어요. 근데 이 방식에는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주식이 15만원 위에 반드시 있어야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한 발만 더 들어가 볼게요.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모으던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라는 스위치 하나 때문에 잠깐 손을 놓은 겁니다. 사겠다는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지금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지죠. 이 회사의 비트코인 수요는 가격이 높을 때만 작동하는 수요였다는 겁니다.
상승할 때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더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반대로 하락하는 순간 스스로 멈추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럼 그 압력이 다시 한번 이 회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남겨요. 반대로 앞서 본 증권사는 받쳐주는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무너질 만한 구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리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식이 무너지던 바로 그 주에 리플 XRP에는 오히려 정반대 신호가 들어왔죠. XRP 현물 ETF라는 게 있는데 리플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투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에 이번에 82억 정도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그것도 7주 연속으로 순유입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죠. 이 기간에 리플 XRP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 리플이 1,500원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요. 오히려 시장의 돈들이 순유출되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XRP 현물 ETF에만 돈이 순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XRP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장면을 나란히 놓으면 비로소 진짜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선 똑같이 기관이 사들인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요. 정반대로 움직이는 두 가지 돈이 있죠. 하나는 가격이 상승해야지만 들어오는 돈이고 셀러 쪽이 그렇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스스로 멈추게 되죠. 또 다른 한 가지는 가격이 떨어질 때도 들어오는 돈입니다. 리플 XRP 현물 ETF가 그랬고요. 또 같은 단어를 쓰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들. 한쪽은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라지는 돈이고 다른 한쪽은 하락장에서 오히려 모습을 드러내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말을 해주는 걸까요? 천천히 정리드려보자면은 이건 비트코인이 나쁘고 리플이 좋다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자산 밑에 지금 어떤 돈이 깔려 있는지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리플의 큰손들이 지난 6개월 동안 15억 3천만 개의 리플을 더욱더 사모았었죠. 거래소에 있던 물량들을 자기 지갑으로 옮겼다라는 거고 가격을 쫓아서 산 게 아니라 가격이 약할 때 조용히 쓸어 담은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락할 때도 들어오는 돈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STRC가 15만원 밑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마이클 셀러의 추가 비트코인 매수가 멈춘 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이건 스트래티지가 회사가 망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배당 줄 돈도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또 억지로 계속해서 매수해야 될 의무도 없으니까요. 그냥 큰 매수자 하나가 잠깐 빠진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리플 XRP 현물 ETF 자금 유입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두 가지 자산 밑에 깔린 돈의 성격 차이는 더욱더 또렷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마이클 세일러의 주식 자체가 무너진 진짜 의미는 가격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모으던 방식이 멈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리플은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돈이 들어오는 오히려 정반대 신호를 보여줬다는 거고 결국에 지금 보셔야 될 건 가격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밑에 어떤 돈이 붙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두 가지 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면은 다음에 상승장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상승하는 건 어느 쪽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보유하고 들고 가기보다는요.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고점을 노리시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목표 가격을 정해두면서 대응하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욕심들 때문에 수익을 반납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도 자주 발생을 하곤 합니다. 결국에 스쳐 지나간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보다는요. 차라리 그냥 5%라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재밌고 또 건강하고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목표가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안겨드리고 있는 이유들도요. 내가 욕심보다는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고 일단 내가 매도에 대한 것들을 어색해하지 않고 수익 실현이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시되는 습관들을 키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막상 매수했을 때 내가 얼마에 팔아야지 계획했다가 상승하면 더 갈 것 같다. 매도 놓치는 게 반복되면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정말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리플이 드디어 일본에 들어갔죠. 진짜로요. 일본 정부의 정식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창마다 다들 호재라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번에 제가 좀 불편한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가 정말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들고 있는 리플 XRP 가격을 올려주는 게 맞을까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반만 맞는 건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만큼은 제대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동안 좋은 소식 호재가 나와도 왜 가격은 꿈쩍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유까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고 가자면요.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째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중동 쪽 불안감도 있었고 다시 유가 상승하니까 물가까지 다시 들썩였었죠. 또 위험한 자산들이 줄줄이 흔들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이번에 바로 비트코인은 9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업비트 기준 8천만 원대까지도 순간적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반등해서 9천만 원대지만요. 이 한 달 만에 27% 가까이 빠졌다라는 건데 게다가 단 하루 만에 무리하게 베팅했다가 강제로 청산당한 돈이요. 무려 하루 만에 2조 7천억 원이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 그만큼이 녹아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선물 매매하지 마시고 무조건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만 하셔라. 선물 매매 9번 수익 봐도 한 번 삐끗하면 전재산 청산 당한다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1000만 개가 넘어섰다는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에 풀린 비트코인의 절반이 넘는 수량이 지금 가격보다 비싸게 산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거고요. 여기서 리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여름 당시 한때 5천원을 넘기도 했던 리플이요. 이번 달 초에는 2천원 근처까지도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런 공포감 한가운데서 리플의 일본 진출 소식이 날아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드디어 진짜 호재가 나왔다. 이제 리플 XRP 상승하겠다.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잠깐 멈춰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일본에서 나온 RLUSD라는 게 출시됐다라고 해서 리플 가격이 자동으로 오르는 게 맞을까요? 이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걸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RLUSD가 잘 나가면 리플도 같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그러려면 먼저 이 RLUSD가 도대체 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서 RLUSD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시장 가격들이 출렁이지 않게 미국 돈에 딱 묶어둔 코인인데, 이 보통 일반적인 코인은 하루에도 몇 %씩 오르내리죠. 근데 이건 그러지 않습니다. RLUSD 한 개의 가치는 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치면 지금 한 개에 1540원 정도입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게 만든 코인인 건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핵심적인 사실이 RLUSD가 미국 돈에 묶여 있는 거지 리플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일본에서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요, 그 인기가 곧바로 사람들이 리플을 매수하는 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참고로 지금 RLUSD 전체 규모는 이미 2조 원이 훌쩍 넘은 상황인데 절대로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런데도 그 규모가 곧바로 리플 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RLUSD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거 맞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리플의 장부이긴 합니다. 근데 그 위에서 돈다는 거랑 리플을 직접 사야 된다는 거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번에 일본 소식은 리플 홀더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모두가 표면만 바라고 있을 때 진짜 핵심은 그 아래 숨어 있거든요. 리플의 진짜 수요는 RLUSD가 그냥 존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장의 돈들이 은행을 거쳐가지고 오고 갈 때 그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리플이 맡을 때 생깁니다. SBI라는 일본의 큰 금융그룹은요, 6월까지 리플을 일본은행 시스템에 연결하고 송금과 결제에 대해서 리플과 RLUSD를 함께 쓰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그 목표 시점이 바로 지금 이번 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진짜 보셔야 되는 거는 RLUSD가 출시됐다는 그 한 줄이 아니에요. 그 아래에서 리플이 실제로 다리로 쓰이기 시작하느냐, 바로 그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조금 묘한 건 시점입니다. 리플이 이번 일본 지출을 마무리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실까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코인을 던지던 바로 그때인데, 비트코인 절반이 손해보고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끔찍한 한 주를 보냈던 그 시점, 가격이 무너지는 동안에 리플은 조용하게 진짜 인프라를 깔고 있었다는 사실들, 가격과 실제로 짓고 있는 것들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제가 바라보는 그림은요, 가장 유력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일본에서 쓸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을 거고, 그리고 그 규모가 천천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조 원, 4조 원, 5조 원 이런 식으로 차차 규모를 늘려나가겠죠. 그 다음부터 리플이요, 실제 은행 송금의 중간 다리 브릿지로서 연결되고 나서 비로소 리플에 대한 진짜 수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출시는 무대를 까는 단계고요, 진짜 방아쇠는 그 은행 통합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느냐면요, 순서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출시가 먼저 끝났고 은행 통합은 그 다음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게다가 RLUSD 자체는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리플의 XRP 수요는 결국에 그 다리 역할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의문의 답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좋은 소식들이 떠도 가격이 안 움직였다는 거는 그 소식들이 대부분 인프라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였었지, 리플을 지금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짓는 것과 사는 것, 그 사이의 시간 차이, 그걸 이해하면 시장이 훨씬 더 차분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일본에 정식 출시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고정돼 있어서 그것만으로 리플 가격이 상승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보셔야 될 거는 리플이 일본은행의 다리로 실제로 쓰이기 시작하느냐, 수요가 늘어나는지, 바로 그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SBI가 말한 그 은행 통합, 과연 계획대로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지, 그리고 그 증거가 실제 데이터에 잡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깊이 있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 XRP를 바라보실 때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기가 정말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도 가능하겠지만요. 하락도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지 적당한 상승 구간에서 분할 익절도 하고, 일단은 현금 비중 마련할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 계획까지도 같이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리플 XRP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상승할 거야, 장기 투자야, 이런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면 정작 하락장 찾아왔을 때 대한 대응에 대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실망감으로 인해가지고 타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단기 고점에 대한 분할 익절을 중요하게 안내드리고 실제로 수익 실현까지도 안내드렸던 이유는요, 역시 시장을 현실적으로 보기 위함입니다. 리플이 지금 당장 5,000원 돌파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5,000원에서 만원으로 갈 확률이 있다는 건요, 반대로 5,000원에서 2,500원으로 하락할 확률도 있다는 거고, 또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상승할 확률이 있다는 건요, 지금 리플 XRP 가격처럼 1,500원, 1,000원 라인까지도 내려갈 확률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지금 리플 XRP한테 좋은 소식이 하나 떴습니다. 리플이 만든 블록체인 리플 레저라는 곳이 보안 검사를 통과했다는 뉴스인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이 떴는데 XRP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XRP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1,500원 라인까지 빠져버리면서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보통은 좋은 소식이 나오면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떴다는 이 검사 결과가 사실은 5달 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끝난 지 한참 지난 소식을 왜 하필 지금 이런 타이밍에 다시 꺼내들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 푸셔도요, 이 지금 리플 XRP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고, 천천히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검사가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지금 대출 서비스를 만들고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블록체인 위에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기능입니다. 근데 돈을 다루는 기능들은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한지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검사는 할본이라는 보안 전문회사가 맡은 상황인데, 이 블록체인 코드에서 숨은 문제들을 찾아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치명적인 문제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치명적인 문제라는 건요, 해커가 돈을 빼갈 수 있는 큰 구멍을 뜻합니다. 그런 구멍이 지금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고쳤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는 직접적으로 수정했지만 일부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모든 결함에 대해서 완벽하게 고쳤다, 이 말 자체가 사실보다는 살짝 부풀려진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검사를 통과한 것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사가 사실상 끝난 지 5달이 됐습니다. 지금 공개된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실제 검사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였어요. 근데 리플 쪽에서 이거를 6월 23일에 다시 꺼내서 알렸습니다. 1월이 끝난 일을 6월 달에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굳이 왜 그랬을까요? 같은 주에 벌어진 다른 일들을 살펴보면 힌트가 보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리플은 유럽에서 중요한 허가를 하나 받았죠. 유럽 전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예비 승인인데요.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큰 법안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코인을 어떻게 다룰지 규칙을 정하는 법인데 미국 정부가 8월 달 안에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지금 좀 그림이 보이시나요? 유럽에서 허가가 나오고요, 미국에서 법이 움직이는 바로 그 주, 리플은 우리 시스템 검사도 통과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오래된 카드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꺼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진짜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이 대출 서비스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담보가 없다는 건데, 담보가 뭔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돈을 빌릴 때 그만한 값어치의 물건을 맡깁니다. 코인 세계의 대출도 거의 다 그래요. 이 100만 원을 빌리려면 150만 원어치의 코인을 먼저 맡겨야 됩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다 보니까 떼일까봐 담보를 더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리플이 만든 이 대출은 담보가 없습니다.
대신에 빌리는 사람의 신용을 블록체인 밖에서 따로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담보도 없이 신용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들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굴 모르는 개인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큰 기관을 상대할 때 쓰는 방식이라는 거고, 이 설계만 놓고 보면 이 대출은 처음부터 일반 개인용이 아니죠. 은행 같은 큰 손님을 노리고 만든 겁니다. 실제로 리플은 전통 금융권 회사들이 이런 기능들 두고 먼저 찾아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그 안전검사도 다시 보입니다. 이 큰 기관은 검사 안 받은 시스템에는 절대로 돈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검사는 단순하게 안전하다 이런 도장이 아니라 큰 손님을 드리기 위한 입장권이었던 셈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 작은 검사 하나가 왜 중요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되겠죠. 냉정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대출 기능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기능들 진짜 작동하고자 한다면 검증자들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검증자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를 함께 운영하는 컴퓨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칙상으로 봤을 때 이 검증자들의 80% 이상이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찬성해야지 기능이 켜집니다. 근데 지금 찬성률은 14% 정도고요. 80을 넘어야 되는데 14라면은 거의 다 온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새로운 버전들 설치한 컴퓨터는 30%까지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설치한 거, 그리고 기능이 켜진 거, 이거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은 결승선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 가깝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풀립니다. 이런 검사라거나 시스템 정리들이요,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재료가 아니죠. 지금 XRP 가격을 진짜로 움직이는 건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 법안들, 외부 자금이 코인에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큰 경제 상황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떴는데 가격이 빠진 게 사실상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기관용 길은 조용히 깔리고 있는데 이 가격은 아직까지 그걸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 이런 기능들은 뒤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정작 가격의 방아쇠는 8월달 이 법안 안쪽에서 당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번에 검사도 통과했고요. 유럽 허가도 나왔어요. 근데 가격이 거의 반응을 안 하고 있죠.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시장이 시스템 발전보다도 규칙과 제도 쪽을 보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뉴스보다 8월달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리플의 대출 시스템이 안전검사 통과한 건 사실이고요. 이거는 큰 기관들을 드리기 위한 준비로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검사들은 5달 전에 끝난 카드였었고, 유럽 허가랑 미국 법안 흐름들에 맞춰가지고 지금 꺼낸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 아직까지 켜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시스템이 아니라 제도 쪽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만약에 8월달 클래리티 법안이 진짜로 통과가 된다면 이 그동안 조용했던 XRP는 정말로 다시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차트보다도 오히려 투자 심리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매수는 신중하게 하면서도 정작 매도에 대해서는 욕심 때문에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되곤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하나 때문에 좋은 매도 찬스, 매도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매수보다 중요한 건요, 오히려 매도라는 점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는 사람들은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만의 기준이 없이 상승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고 불안해서 바닥에 팔고 이렇게 손절하고를 반복하다 보면요, 결국에 평균 단가 높아지고 시장 하락했을 때 흔들림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되는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가 열흘 남짓 만에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일론 머스크 이름값 하나로 움직이던 도지코인도 같이 무너질 텐데, 근데 이번에 그러지 못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무너졌는데 도지코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하나만 끝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지금 머스크한테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부터 보셔야 되겠죠.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라는 우주 로켓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상장을 했었죠. 여기서 상장이라는 거는 회사 주식을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시장에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단순한 상장이 아니었어요.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이었었고, 회사 전체 가격이 우리 돈으로 2,40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 한 방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가 됐고요. 조만장자가 뭐냐?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을 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주에 약 19만 원이었는데 며칠 만에 32만 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 22만 원까지 뚝 떨어지면서 가장 높았을 때보다 31%나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조만장자 타이틀도 같이 사라졌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회사가 망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스페이스 X 사업 자체는 멀쩡해요. 그냥 사람들의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었다가 제자리를 찾아간 것뿐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열쇠인데요. 지금 시장이 너무 부풀어 오른 기대감을 현실 가격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 코인 시장에서도 묘한 신호가 한 가지 떴습니다. 글래스 노드라는 유명한 분석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알트 시즌이 왔다는 신호를 띄웠죠. 여기서 알트 시즌이 뭐냐?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이 잘 나가는 시기를 뜻합니다. 보통 이런 신호가 뜨면요, 다들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이번 신호는 다른 코인들이 올라서 뜬 게 아니었거든요.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들보다 더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알트 코인들이 주목받는 알트 시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더 강력하니까요. 다른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알트 시즌이 왔다는 겁니다. 다른 코인들이 진짜 강해진 게 아니라요. 글래스노드 본인들도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거는 코인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심각하게 약해서 그런 거라고요.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합쳐볼까요? 한쪽에서는 스페이스 X가 너무 부푼 기대감 때문에 무너졌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코인 시장도 기운이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돈이 위험한 곳에서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한 가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도지코인 이야기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다시 도지코인으로 돌아와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도지코인이죠. 일론 머스크가 글 하나 올리면 상승하고 잠잠하면 내려가고 딱 그런 밈코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시장이 기대감을 끌어내리는 때 도지코인은 제일 먼저 무너졌어야 정상이죠. 일론 머스크 재산이 500조 원이나 날아갔는데 그 분위기에 묶인 도지코인이 멀쩡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장 심하게 휘청인 바로 그 6월달 도지코인에는 조용히 돈이 들어오고 있었고, 이게 무슨 돈이냐? 도지코인 ETF로 들어온 돈들입니다. ETF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을 직접 사지 않더라도 주식처럼 간편하게 도지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인데요. 이 상품으로 들어온 돈들이 5월 초부터 6월 달까지 한 달 남짓 만에 29% 늘었고,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도지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기다려왔던 꿈의 재료가 하나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결제 서비스에 도지코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X에서,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서요, 이 돈을 주고받을 때 도지코인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되면 도지코인이 진짜 날아갈 거다,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결제 서비스가 올해 4월 달에 실제로 나왔었는데 도지코인은 빠졌죠. 기능 설명에도 도지코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론 머스크 인기가 박살났죠. 가장 기다리던 꿈의 재료에서도 도지코인은 빠졌습니다. 근데 도지에는 돈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2026년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이 처음으로 일론 머스크한테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 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도지는 머스크가 밀어주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 다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제도권의 인정입니다. 올해 3월달 미국의 금융당국이 도지코인을 정식적인 자산으로 분류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동급으로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금이나 석유처럼 이건 제대로 된 자산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동안 큰 기관들이 도지를 건드리지 못한 이유들, 이게 진짜 자산인지 애매해서였거든요. 그 애매함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도지에 투자하는 ETF 상품도 생겼고 큰 돈이 들어올 만한 길들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시장에 돈이 들어온 건요, 절대 우연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죠. 그동안 다들 도지코인을 볼 때 일론 머스크 글만 쳐다봤었죠. 오늘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 이 도지 그림 올렸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봐야 될 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나? 도지코인 그림은 올렸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는 보셔야 될 게 달라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글이 아니라 ETF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도지코인이 실제로 결제에 쓰이기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그럴듯한 그림은요, 도지코인이 당분간 화끈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지금 가격, 이 100원대 초반 라인에서 오르락내리락 반복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일론 머스크의 인기가 식더라도 ETF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지, 바로 이게 진짜 갈림길이 될 거라는 거고, 왜 그렇게 보느냐? 6월달 머스크가 무너지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왔다는 게 첫 번째 근거고요. 이제는 모든 코인이 같이 상승하던 시대가 끝났고 진짜 쓰임새가 있는 코인들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무너진 6월달 도지코인은 처음으로 머스크 없이도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잠깐 보여줬었고요. 아직까지는 작고요. 확실하지도 않고 가격은 여전히 바닥 근처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도지는 끝났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예상과 정반대였다는 사실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가 남죠. 우리가 진짜로 지켜봐야 될 단 한 가지의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도지로 들어오는 그 돈의 흐름들 끝까지 추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이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과거에도요 항상 이런 시기는 존재해 왔습니다. 이 시장이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 투자도 좋겠지만 이 중간중간 수익 실현들 그리고 비중 조절들 병행하셔야지만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도지코인이 하락하고 또 그 시간들이 몇 년 이상 소요되고 뭐 이런 적도 있었고 그 당시에 비하면은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시점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얼마만큼 시장을 보는 관점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지 현실적으로 보는지 이게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오랜 시간 보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요. 건강하게 오래 보유하는 게 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기준 9천만원 초반선까지 무너져내리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미국 증시 그리고 은값까지도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6% 가까이 떨어졌죠. 대략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데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길게 보면 보입니다. 올해 1월달 찍은 최고가랑 비교했을 때 지금 은값은요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반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오늘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진짜 이상한 건 같은 시기에 벌어진 다른 사건이에요. 미국의 한 회사 우선주가 사상 최저가를 찍고 있죠. 회사 이름은 스트래티지고요. 예전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이 우선주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돈을 빌리고자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는 일종의 증서입니다. 그리고 이 증서의 이름은 STRC입니다. 이 증서 한 장이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 근처에서 거래되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가격은 14만 원이었고요. 근데 최근에 장중에 우리 돈으로 12만 7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설계가 된 가격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선주 하나 떨어진 게 왜 비트코인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이 회사가 좀 특이합니다. 이 회사는 본업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 증서 STRC를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증서를 찍어 팔고요.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이 방식으로만 약 3조 8천억 원을 끌어모았고 근데 이런 구조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증서가 설계된 가격보다 비쌀 때만 새로 찍어 파는 게 회사의 이득이겠죠. 반대로 가격이 설계가보다 떨어진다. 그럼 새로 찍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설계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회사는 새로운 증서를 찍어 파는 걸 멈출 거고요. 발행을 멈춘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돈이 더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을 사모으던 기계가 멈춰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멈추는 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증서를 산 사람들한테는 매달마다 이자를 줘야 되는데 원래 9%였던 이자가 지금은 11.5%까지 올랐고 줘야 될 이자는 늘어났는데 새로 들어올 만한 돈들은 끊겼습니다. 게다가 압박이 하나 더 있었죠. 비슷한 시기에 경쟁사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비슷한 증서를 내놨고요. 이자를 13%나 주는 상품이었죠.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11.5%짜리를 들고 있을 만한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결국에 무슨 일을 했느냐? 지난 5월 말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 32개 우리 돈으로 38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게 왜 큰일이냐면요. 이 회사가 2022년에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한 뒤로 처음으로 매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기만 하던 회사가 이자를 메우려고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판 겁니다. 물론 회사도 손을 놓고 있진 않았습니다. 배당과 빚을 감당하고자 1조 7천억 원 규모의 현금을 따로 쌓아뒀었고요. 버틸 준비는 해뒀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깐 미뤄뒀던 은값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앞에서 은값이 반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했었죠. 은이 왜 떨어졌을까요? 은이 떨어진 거는 은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금리가 오를 거라는 분위기랑 또 달러가 강해진 것 때문입니다. 금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죠. 은은 아무리 들고 있어도 이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것이 매력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은을 팔고 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따로 놀던 두 이야기가 하나로 만납니다. 조금 전에 그 증서 STRC도 결국에 똑같은 이유로 무너져 버렸죠. 이자가 오를 거라는 분위기가 강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11.5% 정도로는 성에 차질 않습니다. 그러면 증서 가격은 더 내려가죠. 비트코인 같은 위험한 자산도 같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5월달만 해도 1억 2천을 넘던 비트코인이요.
지금은 9천만 원대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정리드리면은 은가 폭락 그리고 이 회사의 위기는 따로 터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리를 내릴 거라던 분위기가 이란을 둘러싼 사태로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가 걱정이 커지면서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뒤집힌 거. 그 하나의 변화가 두 가지를 동시에 끌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비트코인을 끝없이 사모으는 것처럼 보이던 그 기기에는 사실 꺼지는 스위치가 달려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 스위치는 회사가 쥔 게 아니었죠. 돈값, 그러니까 금리를 움직이는 쪽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요. 증서의 가격이 설계값 밑으로 떨어지고 비트코인 살 돈이 끊기고 심하면 비트코인을 도로 팔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두고 악순환에 빠졌다라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 시프죠. 재밌는 건 이 사람이 평소에 은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은마저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이거를 정말로 악순환이라고 보기는 이르다 이러면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 특히나 코인을 보는 분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회사는 그냥 비트코인 좀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이 전 세계 비트코인의 약 4%, 84만 개를 대고 있는 말 그대로 기업 중에 가장 많이 가진 곳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을 떠받치던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기둥의 돈줄이 흔들리면은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코인들, 리플 같은 알트코인에도 이 분위기에 영향이 번질 수가 있겠고 대부분 이름조차 처음 듣는 우선주 하나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시장을 누르는 건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식기 전까지는 그 증서도 비트코인도 무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고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단순해요. 떨어진 원인 자체가 회사가 아니라 금리이기 때문인 거고 원인이 그대로라면 결과도 쉽게 바뀌지 않겠죠. 마침 미국의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가 바로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물가가 잡히는 신호가 나오고 또 이란을 둘러싼 긴장까지도 풀린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돌아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그 증서 가격도 은값도 아닙니다. 금리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한 가지입니다. 이번 은가 폭락 시랑 비트코인 큰손의 위기는 따로 터진 게 아니라 금리가 인하에서 인상 쪽으로 뒤집힌 이런 원인들에서 나왔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그 회사는 비트코인을 사던 돈줄이 막히게 되면서 2022년 이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 건 가격이 아니라 금리가 향하는 방향성 하나고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깬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 실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수익이 났다면 일부라도 익절하는 습관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매도를 미루다가 결국에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들이 반복되곤 하는데요.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었냐 여부입니다.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가에 대해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내가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수익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만들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한 번에 큰 것들을 목표로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고 또 작은 걸 쌓아 나가야 되는 시장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거의 예전 불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